오늘은 한국지역개발학회의 두 번째 날 세션으로 두 번째 대학원 2로 주거 및 생활 애시도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제는 최도영, 박종훈, 최동원 서울대학교 선생님과 박종훈 한밭대학교 선생님이 청년들의 주거는 안녕한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주택 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음 발제는 이다은 서원석 교수님의 중앙대학교에서 발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요인 비교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두 발제 다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나 국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최도영 선생님이 발제 준비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주거는 안녕한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최도영 선생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시고 전체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제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역정보학 전공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최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청년들의 주택 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청년을 둘러싼 환경이 이게 녹록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괜찮은 일자리 부족 또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여건이 고물가 시대의 환경이 청년들을 오포 세대 혹은 수저 계급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좀 한계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낮은 혼인 및 출산율이 또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회적 의제가 부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측면이나 혹은 주택, 주거 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실행이 되어 왔고 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기에 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경제적 자립과 또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 편입을 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지금 1인, 2인 가구의 비중이 또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2인 이하 가구, 또 1인 가구 등의 비중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또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청년 가구들의 가구 형태를 중심으로 또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잠깐만. 네, 그래서 청년 가구들이 또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또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청년 가구들이 또 혼인과 이주를 해서 그 혼인과 출산율 증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동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필수적인데 그들의 주거 안정은 어떠한지, 정말 안정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대책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청년의 점유 선택으로 또 청년의 점유 선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 이동이 빈번한 청년 계층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 또 시도 간, 또 시도 내 이주, 또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의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가구, 또 신혼부부 가구, 또 자녀 출산 이런 생애 주기별 이행 단계를 밟아가는 데에 주거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국가 주거 안정의 주요 지표이자 또 정책 목표이기도 한 자가 소유,
분석하기 위해서 좀 동학적인 관점으로 점유 형태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거 이동 유형에 따른 점유 선택의 차이를 실정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 맞춤형 정책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수준으로나 매우 중요한데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그 사회적 지위의 대리지표이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국가적인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계획학이나 또 지역학의 관점에서 어, 가구의 자가 점유는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 연구에서는 19세에서 44세 사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OECD나 지자체 혹은 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청년의 정의가 매우 흐름이 넓은데 저희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연령 범위, 또 신혼부부 가구의 연령 범위, 그리고 뭐 주택 점유 전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9에서 44세로 정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청년 세대는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로 구분이 되는데 1인 가구는 시대 변화 등으로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주로 도심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차가에 점유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또 신혼부부 가구는 자녀 출산,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또 자가 소유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높게 형성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혼인 후에도 높은 부모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의 자가 소유를 위한 물리적, 경제적 비독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청년층에 대한 주거 연구는 대부분 점유 형태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저희도 이제 점유 형태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저희 연구는 시간 변화에 따른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지표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청년 집단의 인구 이동 유형을 반영을 해서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후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행단면 자료, 주거 실태 조사라는 행단면 자료인데 이 청년의 이주 패턴에 따른 주택 점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속적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블 코호트 디자인을 응용을 해봤습니다. 더블 코호트 디자인이란 그 인구 이동과 같이 이주 전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 내 정착 보장을 살펴보는데 유리한 설계인데요. 표본 내의 그 서브샘플에 대해서 다양한 범주를 코호트, 마치 우리가 패널 데이터에 코호트를 취급하듯이 그런 코호트를 식별을 해서 이주 및 어, 이주 및 연령 코호트로 이제 양분을 해가지고 동시에 그 코호트 간의 차이를 조금 살펴봤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더블 코호트 디자인은 표본 내의 서샘플 범주에 대한 좀 바이어스를 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연령, 이주 집단 및 연도, 기간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발라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참고한 논문은 마이어스 앤 디의 1996년, 98년 데모그래피 논문인데요. 그 논문을 응용을 해서 2개 연도의 횡단면 자료를 폴드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연령과 이주 형태의 이중 코호트를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니어 프로버빌리티 모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점유 형태는 자가냐 차가냐의 바이너리 초이스이기 때문에 리니어 LPM이나 혹은 로직 프라빈 모델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더블 코호트 디자인에 의한 그 모델 설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LPM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분석을 할 때에는 그 마지널 이펙트를 조금 정확히 분석을 하기 위해 로지스로 분석을 했다는 점
독립 변수는 다양한 이제 공변량을 통제를 했고, 주요하게 이제 통제한 변수로는 여기 보시는 이어 변수와, 그 다음에 에이지 코호트와 이어 변수의 교차함, 그 다음에 이민 유형의 이민 코호트의 변수, 그 다음에 이민 코호트와 이어 변수의 교차함, 마지막으로 그 이어 변수와 연령 코호트, 그 다음에 이민 코호트 세 개를 모두 교차한 그 스리폴드 교차항이 마지막에 있겠습니다. 이 교차항들의 그 개수를 통해서 그 연령이 지나면서 어떻게 점유 형태가 변하는지, 또 이주를 함에 따라서 동화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감마 제로와 감마 2는 각각 이제 코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감마 제로와 감마 3는 연령, 나이가 들면서 어떤 구조 변화가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감마 4와 감마 5의 경우에는 이 연령에서 이런 형태로 이주를 했을 때, 즉 19에서 29세 사이의 집단이 시도 간에 이주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자가 확률이 높아지는지 혹은 자가 확률이 낮아지는지를 이제 본 개수 감마 4와 감마 5로 저희가 알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이제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주어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이게 거의 뭐 경년 단위로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매년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2008년에서 2012년 샘플을 그 두 개년도의 샘플을 풀드 데이터셋으로, 그 다음에 2016년, 2020년 자료를 또 풀드 데이터셋으로 모아서 각각 두 개의 이제 분석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블 코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T 시점은 2008년과 2016년이고 T 플러스 1 시점은 2012년, 2020년. 그래서 T 시점과 T1 시점, T 플러스 1 시점 간의 변화를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제를 한 변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종속 변수는 다가냐 차가냐의 바이너리 초이스고, 공변량으로는 이제 성별과 소득, 교육 수준, 직업 수준, 주택 유형, 주택의 연령과 또 가구 유형 등으로 이제 클래식하게 통제가 되는 변수들을 설정을 했고요. 독립변인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어 변수와 연도 변수와 그다음에 연령별 집단을 각각 19에서 29세, 30에서 34세, 또 35세에서 44세로 나누어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주 유형은 이 기간 동안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 동안 시도 내에서 이주를 했는지 혹은 시도 간에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주를 했는지 혹은 이주를 하지 않았는지를 또 코호트로 이주 유형을 분리를 해서 독립변인으로 더미 변수 형태로 공제를 했고요. 그리고 교차변인 1, 교차변인 2 이런 것들은 다 방금 말씀드린 그 감마 개수가 있는 교차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저희가 제출한 그 논문의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각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추정됐는지, 또 통계적 유의도는 어떠한지 탑재를 해뒀고요. 발표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코호트 멤버십별 확률, 자가 확률을 추정을 해서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비선형 모형의 그 결과 해석을 위해서 또 유용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코호트별로 그 동화 효과, 그 이주에 따른 점유 형태 변화의 그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그래프가 그 코호트 멤버십별 확률입니다. 지금 파일이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각 그래프 지금 보시면은 12개의 그래프 중에서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이 화살표가 19에서 29세 연령이고, 그 다음이 30에서 34세, 그 다음이 35에서 44세의 그 점유 형태 변화 그래프가 되겠어요.
또 샘플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이주 유형 코호트를 시도 간 이주, 그다음에 시도 내 이주, 비이주 코호트로 나누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연령 유형을 고정한 상태에서, 즉 우리가 같은 연령층 사이에서 비교를 한다면 비이주 가구는 지역 내에 오래 지내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자가 보유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도 간 이주의 경우 높은 무빙 코스트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는 또 자가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또 한편 시도 내의 이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조금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비이주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시도 간 이주의 경우에는 자가 확률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늘더라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서 2012년의 경우에. 반면에 이제 시도 내 이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2008년, 2012년 사이에 조금은 늘고 있는 경향이 보였다. 2016년, 2020년에는 그 경향이 더욱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2020년에서 특히 그 자가 증가의 경향이 모든 코호트에서 좀 두드러지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한데 2016년, 2020년은 2014년 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또 LTV DTI의 그 규제를 해제를 좀 하면서 또 부동산의 어떤 투자 붐이 일었는데, 그런 시기적 특징과 그 투자재로서의 주택의 특징이 맞물려서 또 이주 가구의 자산 축적이었고, 또 비수도권의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방금 보여드린 그 코호트 멤버십별 확률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코호트 멤버십별 소득의 한계 효과를 추정을 했습니다. 네, 추정한 한계 효과는 마지널 이펙트 민스이고 이주 유형별 소득이 또 자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경향이 그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득 1분위 계층과 소득 9분위 계층으로 나누어서 한계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소득 계층 1분위의 한계 효과 그래프입니다. 2008년에서 12년과 2016년에서 20년 사이의 그 패턴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08에서 12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주택 시장이 좀 집회기였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2주 전에보다 2주 후에 그 소득의 한계 효과가 작은 것이 좀 합리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2주에 따른 2주 비용도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제 2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뭐 얼마간 증가를 한들 크게 이제 좀 형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시도 내 이주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열의 비수도권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주 비용으로 인해서 시도 간 이주보다 당연히 그 시도 내 이주가 무빙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소득의 향기 효과라는 게 좀 증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비이주 가구의 경우에는 이주 비용이라는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또 한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었고, 한편 2016에서 2020년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규제 해제 등의 이유로 인해서 특히 가격이 저렴한 비수도권에서는 이주 가구의 한계 효과가 또 매우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성장기에 맞추어서 투자를 경험한 이주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의 한계 효과, 또 구분이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에서 12년의 결과는 앞서 보셨던 저소득층의 패턴과 좀 한데, 다만 2016년과 2020년의 경우 특히 비수도권에서 좀 패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비교를 하면 특히 그 젊은 층에서 한계 효과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저연령층이 가진, 특히 20대, 20대가 가진 강한 투자 동기에 의해서 자산 축적 및 투자를 위한 이주가 시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투자 목적을 가진 가구들이 높은 비중으로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비이주 가구, 맨 밑에 보시는 이 비이주 가구, 특히 16년, 20년의 비주도권의 경우에는 소득의 향배 효과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자산을 축적을 해서 지역 간에 이주를 해서 자가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가구들은 이미 시도 내 이주, 시도 간 이주를 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없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들이 이제 비이주 가구에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좀 많고 해석하기가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 그 결론으로 이제 요약을 드리면 두 개의 연구기관 모두 그 모형에서 보시는 그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설명력은 양호하게 나왔고, 시도 간 이주의 연령 변화에 따른 그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도 간 이주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는 주택자가 시장 편입이 수월한 걸로 나타났지만, 기간별로 보면 2008년에서 2012년 아까 그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시도강 이주 가구의 경우 전령년층에서 대부분 자가 확률이 이렇게 다운슬로프로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시도 내 이주 가구는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자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이주 가구, 시도 내 비이주 가구는 그 비수도권의 어떤 낮게 형성된 가격으로 인해서 자가 확률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비수도권에서 평년계층들이 비교적 잘 정착을 하고 있다. 이주를 하지 않는 비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세대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2016년에서 2020년은 부동산 활성화 시기로 수도권 전연령층에서 자가 확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있는 청년 세대들, 그리고 수도권이 대체적으로 또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자가 구매를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또 비주한 가구의 경우 10%에서 29% 사이에 그 자가 확률이 크게 증가를 했으며, 30에서 34세 사이에 그 세대의 시간에 따른 확률 증가분은 더 낮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1분위 가구의 소득 한계 효과는 수도권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이것은 수도권 내에서 그 형성된 주택 가격이 소득이 약간 높아진다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형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어떤 자가 소유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또 다른 유형의 주거 복지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그 한계 효과에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시도 간 이주에는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한계 효과가 감소한 반면에 부동산 활성기에는 또 대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비수도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주거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분위 가구에서는 수도권에서는 1분위 가구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관찰이 됐지만, 그 비수도권에서는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높게 단계 효과가 관찰이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시도 간 이주 가구에 두드러지게, 오히려 비이주한 시도 내에서 머물고 있던 비이주 가구들은 그 소득의 한계 효과가 낮아집니다. 특히 젊은 시도 간 이주 가구는 젊은 시도 간 이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덕분에 또 비수도권의 자가를 소유하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또 한계 효과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생애 주기상에 이미 자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연령이 높은 계층들은
또 소득 증가했을 때 부동산 투자보다는 또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이 더욱 선호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 유형에 따라서 주거 안정의 변화를 수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우징 커리어의 패턴을 2008에서 2012년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2016에서 2020년 부동산 활성기로 크게 나누어 비교를 해보았고, 또 이주 가구가 비이주 가구에 비해서 자가 소유가 불리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젊은 20대 세대는 이주 지역 내 정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그 노티아 계층을 확인을 한 것이죠. 한편 부동산 활성기에는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의 자가 소유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지방에 남아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역 고소득 청년 가구가 지역을 다 이탈하고 남은 가구들만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의 어메니티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와도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청년 계층들이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뭐 그러한 경향을 조금 우리가 완화를 하려면 지역 내에 잘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어머니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패널 자료가 아니라 그 반복 횡단면 자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연령 및 코호트의 이슈 코호트의 완벽한 식별은 조금 힘들었고, 다만 그 각 변수들을 잘 엮어서 코호트의 프록시로 활용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 자료의 한계로 시공구 자료를 구분을 하지 못했고,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를 더미 변수로 통계를 했을 뿐 따로따로 차이를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청년의 이주 및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이주 유형, 기간, 또 연령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 주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는 세대를 이제 특정을 하고 그 주택 점유 형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특히 이제 더블 코호트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후 분석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실증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주제도 유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제를 듣고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 주제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결정 비교 연구로 이다은 서원석 두 선생님께서 이게 공저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는 이다은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 소리랑 발표 자료 다 보이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결정 요인 비교 분석입니다. 우선 학회에 제출한 최종 원고에서 조금 발표 자료가 많이 디벨롭 되어서 조금 원고랑 PPT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적 조건으로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건강, 가족관계 등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물리적 수준인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주거 기준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가구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거주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제, 또 범죄, 청소년 가출, 아동 학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또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의 재생산이나 전이가 되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수준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의 경우 이제 점유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가 가구는 장기 거주를 예상하여 가구원의 욕구나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한 주거를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 가구는 노후주택, 고시원, 지하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이 크며 주거 수준 하향 이동과 같은 주거 불안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은 특성, 입주 자격, 규제 등의 차이로 인해서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역시 양상이나 결정 요인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민간임대주택을 유형을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각각 유형에 맞는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임차 가구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의 토대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자가와 임차 두 유형을 구분해서 최저주거 기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차 가구를 중심으로 특성이 다른 임대주택 유형을 고려하여 최저주거 기준 미달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한 연구를 미비하였으며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환경 역시 중요하고 유형별로 물리적 환경이나 입주자 특성이 달라 최저주거 기준 미달 특성과 영향 요인은 상이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이러한 유형들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공임대 전체의 최저주거 기준 현황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까지 세분화하여 미시적으로 임대주택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특성과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 가구의 최소한의 물리적 주거 수준 보장을 위한 주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와 이제 유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살펴보거나 아니면 청년, 노년층과 같은 특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최저주거 기준의 현황이나 이제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현황 수준을 비교하는 걸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능성은 자가보다 임차 가구가 높았고 또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거주 지역, 경제 특성, 주거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기준 미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물리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임차 가구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임차 가구만을 심도 있게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또한 성격이나 특성 등이 다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같은 임차 가구의 세부적인 특성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고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또한 고려하여 임대주택 유형별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미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거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 데이터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가구, 미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8,951가구, 공공임대주택 2,383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종속변수인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는 2011년에 고시한 최저주거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데이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세부 기준인 설비 기준, 면적 및 방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은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기준을 설정을 하였으며 아래의 기준 중 단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를 미달,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를 충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독립변수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가구주 특성, 가구 특성, 경제 특성, 주거 특성,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두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T검정, 그리고 여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주거 기준 미달 결정 요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기초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는 민간이 18%, 공공임대주택이 14.7%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구주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중년이 45.5%로 가장 많고 공공임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5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이 2.4%,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12.6%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가 장애가 가진 가구주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구 특성은 거주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47.4%, 공공임대주택은 38.8%로 나타났으며 가구 원수는 민간임대주택이 평균 2.4명, 공공임대주택이 1.9명으로 나타나 민간임대주택이 수도권 거주 비율과 평균 가구 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특성에 해당하는 수급 가구는 민간 임대주택이 6.6%, 공공임대주택이 36.1%로 나타났고 월소득과 자산의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이 월소득 평균 345만 원, 자산은 2억 3,720만 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79만 원이 월소득, 자산은 4,41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낮고 수급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거 특성의 경우는 점유 형태는 민간은 전세 비율이 59.5%로 높은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89.8%로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은 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가 47.6%,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의 유형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8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 연도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은 평균 16년에서 20년, 공공임대주택은 11년에서 15년 정도로 나타났으며 주거 환경은 두 유형 모두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유형의 경우 국민임대가 51.8%, 그리고 영구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설비 기준,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미달, 면적 기준 모두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았으며 특히 환경 기준
미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설비 기준은 0%인 것에 반해 방 기준 미달은 오히려 민간임대주택보다 높고 특히 세부 기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도 차이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최저주거 기준 미달 특성이 차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사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는 행복주택이 거의 28%로 가장 낮은 장기전세보다 약 4배 정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기준은 모두 0%로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 기준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나 매입 전세 임대 등의 채광, 방음, 자연재해 안정성 등과 같은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 미달은 공급 면적이 가장 작은 유형인 공공임대주택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 기준 미달의 경우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의 미달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영구임대는 면적 기준, 국민임대는 방 기준, 그리고 행복주택은 환경 기준, 방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최저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서 주거 환경이 가장 취약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세는 방 기준, 매입 전세 임대는 환경 기준에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유형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과 교육 수준은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그리고 낮을수록 최저주거 기준 미달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는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모두 청년보다 중년이나 노년일수록 기준 미달에 거주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는데요. 즉, 청년이 임차 가구에서는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임대주택의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의 축적이 많지 않아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최저주거 기준 비율이 높고 소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의 경우는 이제 거주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공급되는 주택의 물리적인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수도권일수록 기준 미달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임대시장 중에서 수도권 민간임대주택일수록 주거 환경이 취약하며 또한 높은 승산비를 통해서 거주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의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민간임대, 공공임대 유형 구분 모델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모델과 관련해서 각각 해당 모델에서 승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제 가구 원수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좀 큰 면적이나 방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면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은 수급 가구와 월소득이 낮은 가구는 기준 미달일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자산은 많을수록 기준 미달에 거주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특성의 경우는 점유 형태와 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서 이제 결과가 반대로 도출이 되었는데요. 점유 형태는 월세일수록 민간임대주택은 열악한 주거 환경일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공공임대 유형의 경우 이제 유형을 통제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일수록 민간임대주택은 이제 확률이 감소하는 반면
소형 면적으로 공급되고 또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보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미달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경우는 국민임대보다 공급면적이 작은 연고임대나 행복주택일수록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장기전세주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호 단위의 물량 중심 계획이 가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규모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과밀 주거는 가구원 전체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밀 주거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년의 거주자의 물리적 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이 더 취약하였으며 특히 월세나 수도권 거주의 높은 승산비를 통해서 민간임대주택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상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월세와 수도권 거주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일수록 기준 미달일 가능성이 민간임대주택은 감소하고 공공임대는 증가하였으며, 가구원 수는 소형주택의 비중이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상태에 대해 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간에도 최저주거 기준 미달 특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공급 규모가 작은 유형일수록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물리적 주거 수준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월세로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최소한의 물리적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전세나 자가라의 주거 상향, 월세 부담 감소,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 등을 위해서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나 소형 규모로 공급되어 가구가 필요로 하는 최소 규모와 실제 규모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발생시켜 재정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의 질 제고를 위해서 물리적 품질 개선이나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초소형 평형 신규 공급 중단, 그리고 초소형 평형을 오히려 통합을 해서 조금 공급 면적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제한적인 공급 규모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간하고 공공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다는 경적 요인을 상호 비교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 민간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정책적 시사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유의미한 최근에 시사성 있는 그런 주제를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가 발표나 토론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시간에 쫓겨서 많은 부분의 시간 제약을 사회자가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두 분이 발표를 해서 제가 이제 충분하게 발표 시간을 드렸고, 토론도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시간이 있어서 토론을 충분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천일 교수님 토론하고, 그 다음에 김다냐 교수님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김천일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조교수 김천일입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최도영 저자님 논문을 보면 일단 우선 점유 형태의 문제인데, 그냥
그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점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연구는 많이 하는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점유 형태, 자가를 자가를 자가에 살면 주거 안정성이 차가보다 낮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맞는데 우리가 그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 특히 이제 연령대가 낮은 청년에게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저의 문제 제기이기도 한데, 예. 이 주택 점유 형태 연구를 할 때는 자가 점유가 주거 안정성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는 게 또 다수 연구의 어떤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이제 주거 안정을 이제 점유 형태의 어떤 대리로 사용하지만 청년의 경우 이 연구가 청년의 연구이기 때문에 청년 계층에 있어서의 점유 형태는 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차가로 거주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 차가 거주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연구에 이 연구를 디벨롭하고 수정하는데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 일단은 차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논의, 또 뭐 철학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 가구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집 문제냐 돈 문제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집 문제라면 우리가 주택이지만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이외에 거처라고 표현되는 그 주거 공간이 사실은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공간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책 개입이 있는데, 예, 그러한 부분, 그런 정책적인 어떤 개입을 시사해 줄 수 있는 분석이 좀 되면 어땠을까? 두 연구가 다 청년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 투자 수요, 투자 수요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가격의 형성이나 그 주택 가격의 증가율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파이낸싱이 잘 된다면 자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기에 의한 것보다는 파이낸싱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경제 환경 변수라고 한다면 그 모기지 레이트잖아요. 예, 모기지 레이트의 어떤 구조적 변화로 해석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 데이터가 그 연도 중에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합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질문할 때는 좀 답을 해주세요. 일단 잠깐 그 뭐지? 주거 이동이 관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향후 주거 이동을 하겠다는 그 계획 변수를 활용한 건가요? 그게 예, 실제로는 T 시점에는 그 계획 변수를 가지고 어디로 이주를 하겠다, 몇 년 안에 이주를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 2년 안에 이주를 하겠다라는 각오는 인성의 그 의향이 확실한 걸로 생각을 해서 T 시점에서 식별을 했고 음, T 음.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이제 언제 어디로부터 이주를 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매치한다는 계산으로 제가 네. 끊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주 계획인데 실제로 이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 네. 패널 데이터를 좀 검토를 물론 하셨겠죠. 노동 패널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한계점에서 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구 연수, 주택 내구 연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조금 통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거 실태 조사에서 내구 연수를 구하기가 좀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연도로 나와 있고, 그죠? 네. 2000 내구 연수를 구할 때 뺐겠죠. 그러니까 조사 시점의 네, 연도랑 건축 연도, 건축 연도는 그리고 아마 범조형으로 나올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노이즈가 있다. 이 변수의 음. 측정에 있어서의 노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뉴얼 초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자산이 중요한데 자산 변수가 있었나요? 자산 변수가 없는? 한 변수는 이제 넣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넣었다 뺐다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유의도가 없게 나타났고 그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에 끊을게요. 자산 끊을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소득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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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게요. 근데 이제 에, 자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산이 더 중요한데 예, 테뉴얼 초이스니까 이론적으로도 내구재를 초이스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중요한데 순자산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총 자산 말고 네, 순자산을 구하면은 네,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도 뭐 MW 모형도 하고 뭐 예타도 하고 이렇게 저도 주거 실태 자료 많이 쓰는데 거의 유의하게 나와요. 순자산을 구하면. 그래서 순자산을 구해서 통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지? 결국 이 모형이 상호작용 모형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네, 상호작용 모형이잖아요. 근데 상호작용 항들이 이제 일부 유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변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많이 조정을 또 하는 작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일부 연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모델의 어떤 로버스트함을 위해서는 좀 변수를 조금 더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택 유형 같은 경우는 유형 변수하고 이주 변수 이런 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아파트에 이제 한번 살게 되면 다시 주거 유형을 하위 유형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실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연구 한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구를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집단별로 이 그 한계 효과를 좀 집단별로 구해주는 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가구 유형을 지금 통제 변인으로 집어넣었잖아요. 네, 이거를 분리하는 게 어떨까? 예, 1인 가구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신혼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연령 집단은 코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출발지 기준이에요? 도착지 기준이에요? 출발지 목, 기준이에요? 목적 데스티네이션 기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까요? 출발점으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더 정책적 관점에서? 음, 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뭐 답이 안 나오네요. 좀 고민해 봐야 저는 본능적으로는 출발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고민이 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소득 분위로 나누는 건 이 분위는 이 데이터에서 분위를 나눈 거예요? 네, 데이터 내에서 이제 네. 분위로 그런 것보다는 그 이 정책상 예를 들면 뭐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디에 이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소득 기준은 그 지역에 또는 국가 전체의 소득 그 분위가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연도별로도 다르겠으나 좌우지간 한 연도를 하든지 최근 연도를 하든지 중간 연도를 하든지 많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구를 그 소득 분위에 집어넣어서 분위를 구하는 게 그죠? 네, 정책적으로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두 연구, 오늘 연구 두 개인데 두 연구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주거 실태적 조사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해석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론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컨젝처예요. 그러니까 추측인데 그 추측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제시돼야 됩니다. 결론 부분에.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는 장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청년이 주택 투자를 얼마큼 했다든지,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린 뭐 모기지 레이트가 구조적으로 다르다면 그 모기지 레이트가 얼마나 다른지를 통계를 제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숫자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 디펜스는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중점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제시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뭐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찝어내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너무 이렇게 해석이 너무 이렇게 좀 통계 수치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점검해져 가지고 톤을 낮추거나 디펜스가 안 되면은 좀 삭제하는 좀 교정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상으로 하고 제가 두 번째 얘기도 할까요? 아니면 뭐 아직 저기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이 이게 많은 디벨롭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제가 계속 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부문이 차가용으로 공급하는 섹터가 우린 사실은 없어요. 부영주택 빼고, 부영이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일부 공급하는 거 빼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임차로 계약한 거를 뽑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하고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 부분에서 일단. 그리고 단독 주택,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를 뺀 거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음, 당연히 낮겠죠. 당연히 낮을 거고 건축 연도가 또 떨어질수록 또 당연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게 민간 민간 임대 아파트 주택은 아니에요. 그 아파트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거기 전세로 살면 민간인 거고 임차인 거고 거기 집주인이 살면 자가죠. 이게 주거 실태 조사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의 섹터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서 좀 본질적인 어떤 약간 껄끄럽다. 이 비교를 하는 게 좀 껄끄럽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로 사용된 많은 변수들이 사실은 최저 주거 기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시사점, 좀 차별적인 시사점으로 가져가기에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좀 용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PT에 이제 유형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적 관점에서는 그 정책적 시사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통합 공공임대주택
주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이랬다 그냥 이 정도의 어떤 호기심의 해결 그 정도 차원인데 네, 조금 시사점 어떤 그 분석의 어떤 사용 가치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거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과밀이겠죠. 그걸 설계할 때는 최저주거기준 물리적 환경은 그 미달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과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만족도의 주관적 측정 점수 그걸로 된 거기 때문에 과밀이 되면 당연히 미달이라서 사실은 어떤 좀 기계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자라면 인용할 거리는 있는 연구 같아요. 일단 민간 임대주택이란 용어 말고 그냥 임차 거주 가구, 민간의 임차 거주 가구랑 공공 임대주택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다더라. 그 숫자는 상당히 언론 보도의 관점에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지금 또 행복주택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그 숫자들이 되게 약간 그래?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술적인 측면은 조금 이 분석 자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이 분석을 계량 분석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어떤 약간의 비약도 조금 보이고 제가 막 비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금융 부분이라든지 뭐 제도적 부분, 지역별 차이 이런 부분들이 분석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석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코멘트를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 연구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대학원 섹션이고 연구를 이제 연구자로서 입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철학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연구의 배경과 더불어서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고 저희들도 많이 저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포용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목적과 이런 그 배경, 시사점 이런 부분들은 두 분이 이제 또 이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성결대학교의 김단야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뭐 두 분 다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조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도영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전반적인 코멘트 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저도 조금씩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단일 시점이 아니고 다시점을 활용해서 청년 계층의 자가 소유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나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차항을 활용해서 이주 패턴의 연령별 효과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량 모형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해석을 꼼꼼히 했다는 점에서도 나름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분석한 것에 비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연구가 가지는 제목에 비해서 연구의 분석 내용과 결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전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사실 자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 대비 양호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기 힘든 상황 때문인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제가 이 청년 그 세대를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들과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도 자신이 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한 35세 미만의 청년들은 스스로 자가를 소유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니까 어렵다는 것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즉 청년들의 주거 안녕을 자가 소유 여부로 따져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점도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의 범위를 저도 이거 주거실태조사로 연구를 해봐서 막 청년의 범위 정하고 할 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35세 미만으로 잡긴 하는데 청년의 범위를 44세까지로 잡으셨어요. 자가 소유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이 연구의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이 자신의 소득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도움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심하고요. 이러한 다양성을 청년이라는 집단으로 묶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해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수 있고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19에서 29세, 30에서 34세, 35세에서 44세로 묶은 것도 동일 집단일 것을 가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러한 집단이 또 2008년과 2020년에는 또 다른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집단의 구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2008년에는 결혼 정년기가 30대 초반이었던 반면에 2020년대는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집단으로 비교한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청년들의 그런 주거 선택, 주거 점유 형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그 여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페이퍼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2008년과 2012년, 2016년과 2020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셨는데 그 나눠서 분석하기 전에 전체 2008년에서부터 2020년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부 모양으로 나눠서 또 분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페이퍼가 좀 더 디벨롭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지금 리피티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반복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도 많이 고민하셔서 했다는 게 제가 충분히 느껴져요. 이렇게 논문을 같이 쓰는 입장에서. 근데 요즘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 방법론인데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APC라는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Age Period Cohort 모형을 활용하시는 게 더욱 결과를 좀 도출해내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주별 분석 결과 그림 보여주셨을 때 그 그림에서 그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2008년에서부터 2012년, 그리고 2016년에서부터 2020년. 그때 주택 경기의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2008년에서부터 앞선 연도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사려는 경향이 없었고 2016년부터 2020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붐 현상 때문에 구매 욕구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과 해석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층 역시 자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벨롭 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년층 중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산 때문에 자가 소유가 증가한 그룹이 있는지 아니면 그 그룹이 지역 간 시기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그룹들이 자가 소유율이 높아진 확률의 이유를 탐색하는 것도 어쩌면 좋은 분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서치 퀘스천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연구를 디벨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용 선생님에 대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대 이다은 선생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사실 페이퍼보다 굉장히 많이 디벨롭 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발표 자료를 보고서. 그래서 그 주택 유형별로 분석하신 거 나름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의 최고 주거 기준 미달의 결정 요인을 찾고 그 원인을 비교하고자 한 연구로 나름 의미가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완되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좀 들었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결론이나 시사점이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연구의 차별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 전체를 읽었을 때 그 이유로 생각되는 점은 연구의 리서치 퀘스천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뭐 선행 연구들에서 차별점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찾아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파악하고 이 새로운 하나의 변수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변수의 효과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초점이 되는 그런 변수를 하나 설정해서 논문을 디벨롭 시키면 논문이 조금 더 이렇게 특징이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코멘트를 드려요. 그래서 좀 일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에서 이제 분석 결과 이제 4가지 내용들이 나중에 5가지로 추가됐지만 우선 제가 페이퍼로 봤을 때 4가지가 나왔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뭐 월세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최저 주거 미달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청년은 임차 시장에서 중년이나 노년보다 기준 미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택 유형이 아파트일수록 민간임대주택은 기준 미달 가능성이 감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증가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중 공급 규모가 작은 유형일수록 열악한 주거 환경의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거는 매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이 결과들로 시사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시사점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수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여러 가지 지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제 기준과 세부적인 통계치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민간 임대주택은 18%, 뭐 공공 임대주택은 14.7%가 최저 주거 미달 주택인데 과연 그러한 주택으로 산출된 수치가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그 발표표에서 점유 형태, 주택 유형이라고 쓴 변수가 있을 텐데 그 점유 형태는 뭐 밑에 월세라든지 주택 유형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 조금 더 이제 발표를 듣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설정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저도 약간 이제 이 주거 실태 조사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통 주거 환경 만족도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영향을 받는 변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독립 변수로 주거 환경 만족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비 수급가구일수록 최저 주거 미달 기준 미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일수록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인과성의 문제도 좀 고려해서 그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0.00 뭐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변수는 그냥 자산 그 데이터를 넣은 건가요? 네, 그 100만 원 단위로 환산을 해서 그렇죠. 이게 보통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네. 저도 초반에 했고 근데 네. 자산 변수 같은 거는 로그치에서 넣으시는 게 아마 결과값을 이렇게 더
이제 설명하기도 그리고 보여지기도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로그 취해서 아마 변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요렇게 저는 이다은 선생님 코멘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그 토론자 교수님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궁금한 점도 있었고 또 코멘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두 교수님께서 이 코멘트한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코멘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두 분은 또 이제 또 박정훈 우리 선생님도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연구자로서의 이런 그 걸어가는 이제 첫 번째 단추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구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또 두 분의 토론자 교수님께서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또 이거 후학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걸어가는 이제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또 이 분야의 이제 동업자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훌륭한 그런 연구자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토론과 또 발표도 시의적절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 두 분께서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연구를 좀 더 디벨롭 시키면 아주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발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로써 이 한국 지역개발 학회 대학원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